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23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켜봤는데 주간 증시전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미증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도 체크하고 이번 주 당장 내일부터 지켜볼 좀 종목들, 요즘에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종목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급등주 매매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계획이 없던, 예정이 없던 라이브인데 갑자기 열게 됐어요. 좀 증시 분석을 하다가 꽤나 좀 중요한 구간 같아서 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갑작스럽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끝까지 청취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은 미국 증시 분석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일정부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네. 자, 우선은 일정 보기 전에 미증시 핫 이슈부터 점검을 해볼 건데요. 빌그로스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미국의 전설적인 목소리 나오는 거 맞죠, 여러분? 네. 전설적인 채권 투자자이자 또 핌코, 워낙 유명하죠. 핌코의 공동 설립자 빌 그로스의 시장 관점이 변화가 있었다. 네. 시장 관점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뷰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채권왕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 그로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인물인데 이제 갈수록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월가에 지난 6월에는 6월 달만 하더라도 빌 그로스가 주식시장이 작은 강세장, 그러니까 올라는 가는데 살짝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살짝 빠질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뷰를 좀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분이 작은 강세장을 예측을 했었던 그 배경에는 관세라든지 여전히 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AI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또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라는 그런 뷰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투자자들에게 정신 차려라. 지금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갑자기 경고를 냈어요. 네.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파월이 뭐 해임될 수 있을 거다. 뭐 트럼프는 매일같이 파월을 비난하고 멍청하니 뭐 느리니 하면서 맨날 비난을 하고 있고 갈아치울 거다. 또 이제 그런 루머도 상당히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지명한다면 자기는 연준 의장 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에는 뭐 파월이 해임될 거다라는 이슈가 상당히 지금 많이 불거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빌그로스가 말하는 걸 보면은 새로운 연준 의장이 트럼프와 같은 인물에 의해서 임명될 경우에 금리 인하 그리고 통화 완화가 예상이 된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장기 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죠? 금리와 국채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하죠. 가격이 떨어진다. 자,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뭡니까? 수요가 떨어진다. 수요가 왜 떨어질까요? 인기가 없다는 소리예요. 국채가 왜 인기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10년 전에 5억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 지금 5억 주면 못 사죠.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국채는 인기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국채를 샀을 때 보장받는 이자 만약에 지금 뭐 5%라 했을 때 여러분 10년물 국채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10년물 국채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걸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 국채를 투자하는 시점에서 이 5% 수익률은 실제로 나중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되면 5%보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5%지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내가 앞으로 받게 될 5%의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럼 사람들은 국채
정해진 이자, 국채가 아닌 다른 투자 수단을 찾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클 적에는 국채 수요가 떨어져요.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 그로스가 얘기한 것은 지금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빌 그로스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채택을 했고 또 현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4에서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요. 주요 시장 지표와 경고 신호. 자, 인플레이션 조정 S&P 500이라는 게 있어요. 아래 이 그래프인데 그냥 S&P 500 지수는 명목 지수예요. 네, 물가 상승이 포함된 값입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 조정 S&P 500 지수라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진짜 순수한 그냥 주식의 가치만 본 거예요. 주식의 가치만. 네. 아래 이 그래프가 그거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1966년도에 니프티 50 버블 그리고 2000년도에 닷컴 버블 요때 이거 보이시죠? 이건 코로나 버블. 네. 그리고 지금 AI 버블. 이 고점이 정확하게 이 부근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이 부근에 지금 맞아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적 고점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차트상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차트상 그러니까 추세선 채널이라고 하죠. 이런 채널 상승 채널 뭐 하락 채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채널 상단에 주가가 위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밑에 보시면 쉴러 P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PER이라는 거는 주가를 이제 최근 1년 실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쉴러 P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쉴러 PER은 현재 주가를 과거 10년 동안의 실적, 평균 실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기 변동의 어떤 영향, 실적 변동의 영향을 좀 최대한 줄인 겁니다. 10년 평균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쉴러 PER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현재 37.9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거 평균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과거 장기 평균이 17.6이에요. 17.6. 이때 최고치 나왔을 때가 뭐냐면 이때는 닷컴 버블 2000년도 당시에 닷컴 버블일 때, 그죠? 그리고 이때는 언제겠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버블. 그리고 지금 그때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쉴러 P 레이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부근 도달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딱 3번인 거예요. 이때 한 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번, 그리고 지금이에요. 조심해야 되겠죠. 왜? 다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빠지느냐, 정확하게 언제 빠지느냐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겠죠. 그건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은 뭐다? 지금이 과열 정도가 정말 심하구나. 그죠, 여러분들? 지금 솔직히 좀 투머치구나.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죠? 언제 정말 급락이 나올 줄 모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2000년도에도 그랬고 팬데믹 이후에도 그랬고 꽤 엄청나게 강하게 정말 오랜 시간 빠졌고 많이 빠졌어요. 본격 급락이 시작됐을 때. 그죠, 여러분들? 예, 그걸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단 이 지표들 그리고 뭐 빌 그로스의 의견도 그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모두 똑같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시장은 고점이다. 고점 국면에 진입했다. 그죠?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단순 비교의 한계를 지적을 합니다. 왜? AI 혁신. 과거에는 없었던 AI. 그 어떤 과거의 어떤 혁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네. 정말 생산성 자체를, 미국의 생산성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혁신인 거죠. 이 AI는. 이 AI 혁신과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시장 중심으로 해서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 초대형 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과거의 그 어느 때와는 다르다. 특히나 닷컴 버블 때와는 또 닷컴 버블 때와 비교되는 그런 분석글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에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력이 확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생산성 자체가 달라요. 저도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편해졌고 빨라졌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어떤 이제 뭐 개발자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개발자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AI가 이제 코딩도 정말 잘 해주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AI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준의 그런 아주 고품질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과거와는 완전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냥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과거를 보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전례 없는 기술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시킨다. 그리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상단 자체를 재정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시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을 고평가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주 일정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정을 보면 우선은 22일날 화요일날 9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와 또 그 주변 연준 위원들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파월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몇 있잖아요. 베센트도 마찬가지고, 베센트 재무장관을 포함해서 크리스토퍼 월러 대표적이고, 드디어 저 자리를 내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금리 동결,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이죠. 잠깐 그 페드워치 자료를 살짝 보여드리면, 현재는 9월 인하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계속 경제 지표 나오는 것 따라서 다른데,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현재 7월 달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50.8%. 한 2, 3주 전이었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6, 70%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서,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것은 완화 정책이잖아요. 경제 지표가 안 좋고, 그러니까 경제가 좀 꺾일 것 같을 때 이대로 냅두면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판단될 적에 금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즉 경제가 좋은 쪽으로 잘 나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관세에 따른 영향이 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 그것도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PPI라든지 CPI 보면은 부분적으로 관세가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죠? 다음 달부터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바로 연속성이죠. 그리고 점점 그 물가에 반영이 되는 영역이 확대되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겠고, PMI 이런 것들도 이제 만약에 숫자가 되게 잘 나오면, 숫자가 잘 나오면 경제가 좋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는 좀 더 늦춰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들 모르실 수 있어요. 금요일날 새벽 2시에 10년물 팁스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국채 경매가 아니라 팁스라는 거는 물가 연동 국채예요.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관전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인플레 기대가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장기 국채,
장기국채 금리의 상승은 곧 인플레 우려를 반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팁스라는 거는 물가 연동 국채예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 원금과 이자가 변동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팁스의 원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연동이 돼서 변동이 되는데,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금이 올라가요. 네. 디플레이션 발생하면 원금이 감소합니다. 특이하죠? 이자 자체는 고정 이율에 적용이 되지만은 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금이 달라지면 이자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 물가가 상승하면 이자 수익도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팁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승기다,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다 라고 판단되는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그런 상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팁스의 입찰 결과는요, 어떤 시장 투자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찰 수요가 높으면은 인플레 해지 수요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시장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상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만약에 그래서 팁스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된 이 팁스의 경매가 상당히 좀 호조세로 보인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악재로 볼 수 있죠. 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물가가 올라가느냐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관세가 2월 달부터 부과가 되잖아요. 중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아직까지 CPI라든지 PC라든지 드라마틱하게 확 막 물가가 올라간다라든지 아직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벌써 5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은 많이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팁스가 높게 나온다. 물가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팁스 경매가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어떻게 악재로도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하셔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뭐 파월 연설과 요거 팁스 요거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이벤트가 드디어 시작이 되죠.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 다들 아시다시피 어닝 시즌인데, 이제 구글,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지난 분기 때에 주로 이슈가 됐었던 내용들 관련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광고 매출이 조금 좀 둔화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광고비 축소 우려가 좀 있었었는데, 2분기에서는 이런 그 AI 오버뷰라든지 또 퍼포먼스 X라든지 이런 AI 기반 광고 솔루션 채택률,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정도 기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핵심이 될 수 있겠고, 광고주 예산 회복, 결국 광고 매출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회복이 되는 게 좀 회복이 되는지 여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클라우드 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 전략. 1분기 때는 구글 클라우드가 성장을 하긴 했는데 경쟁사 대비 여러분들 경쟁력이 좀 경쟁사들 대비 좀 그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28%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따라다닐 것 같긴 한데, 이제 최근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과연 AI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지느냐, 즉 효율성. 이건 비단 이 구글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에 다 해당되는 이슈가 될 거예요. 계속 당분간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정말 전망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뭐야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었느냐, 그죠 여러분들? 네,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이게 이제 밝혀지겠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무튼 AI 투자와 수익성 균형, 그죠?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매출, 이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매출 회복, 이게 좀 중요하겠는데,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트럼프와 어떤 불화 때문에 또 기업 이미지에도 좀 타격이 있었었거든요. 주가도 많이 빠지기도 했었었고, 그죠? 네.
차량 출하량이라든지 공급망 정상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미지 개선, 정치적 리스크와 경영진 대응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 및 로보택시, 얼마 전에 로보택시 막 그 시연 영상 보셨겠지만 진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테슬라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구글 웨이모보다 전 개인적으로는 더 뛰어난 것 같았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발표가 되는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정도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제가 방금 그 미증시 고평가 논란, 그리고 뭐 채널 상단에 부딪혔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우선은 우리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됩니다. 그죠? 이 S&P 500 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월봉입니다. 네, 월봉이고 S&P 500 지수입니다. 네,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참고로 이 차트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리니어 차트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세팅한 차트는 뭐냐면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 네. 로그 차트와 리니어 차트 둘 중에 뭘 봐야 되나요?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차트 추세를 보고자 하신다면 그냥 일반적인 차트 보시면 돼요. 리니어 차트 보시면 되는 거고, 되게 중장기 있죠. 수십 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963년도부터 차트가 나오는데, 중장기 관점에서의 차트를 보실 적에는 로그 차트로 차트 그 추세를 분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쭉 보게 돼. 제가 이 로고 차트를 세팅을 한 다음에 좀 의미 있는 가격대에다가 이렇게 채널을 그어놨는데, 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딱 나옵니다. 네. 자, 우선은 저점을 딱 주요 저점을 이었을 때 보시면은, 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랑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특정 어떤 가격대는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모든 이 포인트가 다 맞을 딱 저점 고점이 맞을 순 없어요. 참고만 하는 건데, 일단 이 저점이 딱 이렇게 대충 이 정도 추세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수렴 추세인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S&P 여기가 언제냐면 1987년도예요.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87년도에 검정색 블랙라인을 보시고요. 87년도에 고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 고점부터 시작을 하고요. 검정색만 보세요, 일단. 그리고 여기 고점과 이었어요. 검정색을. 자, 그죠? 여기 고점과 딱 이었습니다. 이었고요. 그러니까 대충 그런 게 아니에요. 검정색을 다 이었더니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그리고 여기랑 이었단 말이에요. 이니까 이 고점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코로나 고점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과거에도 보시면 여기서 저항하면 받습니다. 쉽게 돌파 못하죠. 여기서 지지도 받습니다.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죠? 이탈했다 반등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고점이 되고, 그게 마침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고점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무슨 차트다? 리니어 차트가 아니라 로그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추세를 볼 적에는 이렇게 로그 차트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 문제 뭡니까,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 고점 잘 보십시오. 자,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의 고점과 맞아떨어졌었는데 그게 2024년 작년 최고점, 그리고 올해 초에 이 고점과도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다시 올라온 거예요. 어때요? 이 차트를 보고도 야, 증시 더 간다. 자신 있게 야, AI가 있으니까 과거와는 다를 거야. 무조건 간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투자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역사적으로도 지금 S&P 500은
밸류에이션상 엄청난 고평가라는 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정확하게 채널 상단에 딱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빨간색 라인을 보겠습니다. 빨간색. 빨간색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고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팬데믹 당시에 초고점과 이어봤습니다. 이 부근, 고점 부근과 이어봤습니다. 빨간색 여기, 네. 여기랑 이어봤어요. 이렇게. 얘랑. 네. 뭐 얘, 최고점과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최고점이랑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걸리죠. 그죠? 차트 무시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2007년도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발생하기 전 최고점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고점을 이었더니 어디가 나왔다? 작년 올해 초 최고점이랑 딱 맞아떨어지더라. 그리고 폭락이 나왔죠. 그리고 S&P는 거기랑 해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네. 이미 이 블랙 라인은 돌파했습니다. 블랙.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 블랙 라인은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좀 넘어갔죠. 근데 넘어갔다고 해서 더 가는 게 아니죠. 왜?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블랙을 넘어갔었거든요. 넘어갔다가 급락했거든요. 최고점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10만이 알겠죠.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쵸, 여러분? 네. 돌파했다가 급락한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 언제 급락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 불안하죠. 그죠, 여러분들? 8월달이 될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아니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다? 그냥 맘 놓고 편안하게 진짜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맘 놓고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S&P 500 지수의 월봉이었고요. 다음은 나스닥 종합 지수의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 지수입니다. 네.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로그 차트가 됩니다. 네, 로그 차트인데 자, 먼저 녹색을 보십시오. 녹색. IT 버블, 닷컴 버블 당시에 그 고점과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고점을 이었습니다. 이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맞아떨어져요? 정말 신기하게도 2024년도 8월달, 7월달 고점 거기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네. 이건 실제로 그때 제가 작년에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작년 7월달에 우리 회원님들께 나스닥 숏을 잡아가지고 추천드려가지고 숏을 많이 먹었다. 이 분석이 되게 유효했었죠 그 당시. 네. 그래서 딱 찍고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월봉상에서의 추세 분석도 우리가 해야 돼요. 정확하게 찍고 딱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찍고 팍 떨어졌어요. 금방을 했죠. 7, 8월 달에. 그러다가 결국 다시 돌파가 나왔고 추가 상승을 했다가 급락을 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추세선을 그어보느냐 보시면 코로나 아니죠.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형성됐었던 또 이런 꾸준하게 저항받는 채널이 있습니다. 아주 신뢰도가 높죠. 보세요. 꾸준하게 여기서 저항을 받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기만 도달했다 하면 빠져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채널의 신뢰도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채널이 지금도 적용이 된다. 자, 코로나 팬데믹 때 여기 돌파했는데 돌파하고서 지지도 받았죠. 그죠? 이 채널 유효하죠. 예.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이 채널 빨간색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2024년도 작년 마찬가지 작년 고점을 딱 찍고요. 이 채널에서 빨간색. 그러니까 여기는 작년 7월달은 녹색에서 녹색 선이랑 빨간색 선이랑 둘 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쇼 타점이 됐던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작년 고점 어떻게 돼요? 딱 찍죠. 살짝 돌파했다가 빠지고 또 살짝 돌파했다가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지금 서서히 또 이 빨간색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이 검정색은 뭐냐면 검정색 라인은 거의 도달했죠. 검정색은 2020 여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고점과 작년 고점을 이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찍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 네.
그래서 S&P 500에서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S&P 500도 지금 상당히 주요 저항 추세선 위로 올라왔거나 근접하거나 했잖아요. 근데 나스닥 종합지수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얘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그죠 여러분들?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는 다우존스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우. 자, 다우도 지금 보시면 상황은 비슷해요. 네. 우선은 다우는 여기 검정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검정색. 이 검정색 라인은 언제부터 온 것이냐? 얘도 되게 옛날부터 온 거예요. 여기가 몇 년도입니까? 99년도네요. 네, 마찬가지 IT 버블 당시죠. 자,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옵니다. 얘랑 어디랑 닿았어요? 2022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고점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좀 더 연장을 해보면은 여기서 다시 여기서 자 얘랑 좀 디테일하게 그어볼게요. 시작을 최고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고점 여기를 네, 자 최고점이랑 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때도 최고점이랑 이었습니다. 검정색 그죠? 네, 했더니 보이시죠? 처음에 저항을 받았다가 돌파했다가 이탈하면서 급락을 했고 지금 다시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다우가 확인되죠?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고점 여기 최고점과 여기 최고점을 이었어요. 이었고 작년 말에 여기를 돌파했거든요. 처음엔 저항을 받았었어요. 다우가 처음엔 여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돌파했다가 밀렸어요. 밀렸다가 다시 재돌파를 했죠. 강하게 했다가 이탈을 하면서 급락을 했고 지금 다시 여기에 지금 딱 부딪힌 거예요. 네, 확인되죠? 그리고 이 녹색은 뭐냐면 작년 고점과 작년 고점끼리 이은 겁니다. 지금 작년 고점끼리 딱딱딱 이었더니 지금 얼마 전 이미 빠지고 있습니다. 다운은 이미 빠졌어요. 찍고서 빠지는 상태인데 네, 여튼 얘는 녹색과 검정색이 지금 걸린 상태죠. 다운은 맞죠? 파란색은 뭐냐면 파란색도 무시 못하죠. 옛날부터 딱 보시면은 2011년도의 저점과 여기를 이었더니 띡띡띡 맞아떨어지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을 계속 그으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뭐 상방인지 하방인지 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피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 내용들 기억나시죠? 네, 지수가 이 미국 지수가 지금 조금 고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조정 지수라든지 거기서도 채널 상단에 부딪혔었는데 그게 아닌 그냥 일반 차트에서도 지금 채널 상단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역사적 고평가이기도 했고 네, 슐러 지수를 통해서도 봤을 때 그랬고 그래서 나스닥 뭐 S&P 많이 올랐는데 전망은 너무나 좋죠. 지금 골디락스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다라는 거죠. 골디락스. 네. 투자하기 너무나 좋은 상태. 증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 좋다, 수익 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냥 그냥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제가 만든 시그널, 네, 제가 만든 시그널로 한번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 형광색 시그널 보일 겁니다. 그죠? 형광색 시그널이 지금 한 몇 개 떴나요?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 총 11개가 떴어요. 11개. 네, 이 시그널은 뭐냐면은 과열 시그널이에요. 과열. 이제 너 좀 조정 받을 때 됐어. 네, 나스닥가 너 너무 투머치 했거든. 투머치하게 원래 과열됐으니까 과열이니까 이제 조금 쉬어가자.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뜨게 되면은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21선 조정, 최소 21선 눌림목 조정, 지지 테스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의미해요. 과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시그널의 신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키움증권에서 늘릴 수 있는 최대치로 늘려봤고요. 자, 2000년도
닷컴 버블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그죠? 그 외에는 없죠 지금? 있는 것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시그널이 뜨기 시작하죠? 맞죠? 뜨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딱 세 개째 하나 둘 세 개째 뜨고 나서부터 급락을 하게 하면서 어디? 21선 부근 찍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죠. 확인되죠? 그리고 나서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언제 나옵니까? 2007년도 전에 2006년도 당시에 보시면 잘 보세요. 시간 나오죠? 하나 둘셋넷 네 개째 뜨고 나서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못했고 그때부터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역시나 얘도 21선 찍었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연히 그냥 얻어 걸렸을 수 있어. 지금까지는 좀 더 봅시다. 이번에 2010년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딱 시그널이 뜬 시점부터 해가지고 21선 찍더니만은 그때는 아싸리 그냥 급락을 해버렸네요. 신기하게도.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다음 연도에 보면은 다음 연도는 아니군요. 11월 달에 보면은 또 떴죠? 뜨고 나서 또 급락을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그널이 뜨면은 뭐라 그랬어요?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21선 조정, 21선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최근 4개 사례를 봤는데 여기 모두 다 적중을 했죠.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입니다. 한참 동안 없었어요. 2017년도에 떴죠?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 둘 세 개 뜨고 나서 갑자기 급락을 해요. 신기하죠? 네. 자 다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장세죠. 유동성 장세입니다.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에 돈이 막 들어오던 장세였었죠. 자 코로나 팬데믹 때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뜨죠? 셋, 넷, 다섯, 여섯 6개까지 쭉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20선 찍어줍니다. 제로금리인 당시에도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코로나 팬데믹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자 2021년도가 됐습니다. 또 볼까요? 또 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뜨고서 그때 6개까지 뜨고서 고점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급락을 하면서 마찬가지 20선 찍어주네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즉 100% 이 시그널이 떴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 뜨자마자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뜨기 시작하면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단기적 관점일 수도 있고 중장기적 관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2021년도에도 분명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쉬어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작년이네요. 2024년도. 그죠, 여러분? 네. 2024년도에 볼까요? 하나 딱 뜨자마자 그때 박살났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몇 개? 11개째 뜨고 있죠. 역대급입니다. 11개 같은 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11개 같은 건 처음입니다. 예. 말 그대로 역대급. 다시 볼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 7개. 그죠? 6개군요. 최고점 기준으로 6개까지 6개까지 최고점 기록하고서 빠졌고요. 그리고 요때는 자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6개 마찬가지. 코로나 때도 제로금리 양적 완화였던 코로나 때도 6개. 이때는 뭐 볼 것도 없죠. 이때도 볼 것도 없어요. 뭐 1개죠, 1개. 이때도 마찬가지 1개입니다. 자, IT 버블 때 완전 초비성이었을 당시에 3개죠. 그죠, 여러분? 지금 몇 개라고요? 11개라고요, 11개. 미친 거예요, 장이. 너무 미쳤어요. 그러니까 AI에 너무나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100% 확률로 빠졌었는데, 진짜 많이 떴을 때가 6개였는데, 그죠? 6개였는데, 지금 11개까지 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대표 지수인 S&P 500을 보겠습니다. S&P 500은 최고점 기준으로 몇 개까지 떴는지 보겠습니다. S&P 500 갑니다. 마찬가지 얘도 10개네요, 얘는. 10개. 10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과거에. S&P 500은 그러면은 어땠을까? 자, 얘는 98년도에 떴었네요. 이때도 많이 떴다, 이때. 자,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8개. 그죠?
S&P 500은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8개까지 뜬 적이 네요. 확인되죠? 그리고 2007년도 이때 보면은 3개, 4개 정도, 그죠? 3, 4개 정도 뜨고서 역시나 급락이 나왔고요. 맞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급등 나올 적에 하나 뜨고 바로 20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마찬가지 하나 뜨고서 계속 내리막, 그죠? 계속 내리막이었었고요. 2012년도 마찬가지 하나 뜨고서 바로 내리막이었어요. 확률이 꽤 높죠. 그러니까 이게 뜨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몇 개까지 뜨고 빠진다라는 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는. 그리고 보시면 2017년도에도 하나 뜨고 바로 빠집니다. S&P는 보니까 진짜 거의 웬만하면 하나, 두 개 정도 뜨면 바로 빠지네요. 그죠? 지수 특성상 얘는 한두 개 뜨면 거의 바로 빠지는데요. 그리고 18년도에도 보면은 역시나 하나 뜨고서 바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도 신기하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때는 좀 더 갔어요. 이때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때는 8개. 7개군요. 7개. 그죠? 7개. 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도죠? 이때는 하나, 둘. 최고점 기준으로 2개. 맞죠? 이 2개. 그때부터 계속 빠졌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몇 개? 10개. 역시나 신기록이네요. 과거에 봤을 때 7개까지 있었고요. 8개까지 있었었죠? 이때 IT 버블 당시에 8개. 맥시멈 최고점 기준으로 8개까지 뜬 적이 있었었고요. 7개, 8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개? 10개다. 역시나 신기록입니다. 나스닥과 S&P도 모두 신기록을 갈아치운 거예요. 이 과열 시그널. 그래서 이 시그널을 만든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차하면 빠진다. 지금은 맘 놓고 그냥, 그러니까 빠진다라는 게 사실 저도 100% 장담할 수 없어요. 얘가 21선을 깨고 내려갈지.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월봉 차트, 여러분들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실제로 작년 7월 달에도 우리가 숏으로 크게 모은 바가 있고 이 채널 상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을 무시 안 해요. 저는 이 채널을 많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 채널도 딱 걸린 상황에,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 고평가도 그랬고 인플레이션 조정 지수도 지금 채널 상단이고 그냥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채널 상단이에요. 맞죠? 그냥 차트만 보더라도 채널 상단이고, 근데 제가 맞는 시그널상으로도 지금 역대급이란 말이지. 맞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서 진짜 조정이 시작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21선도 깨지는 좀 센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스닥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7월 말이 될 수도 있고 뭐 8월 달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 정도가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살짝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미국 주식도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미국 주식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미증시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빠지게 되면은 국장은 어떻게 될까요? 국장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사실 최근에는 국장이 글로벌 대장이에요. 맞죠? 매년 꼴등만 하던 국장이 이제 올해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새로운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요즘에는 퍼포먼스가 너무나 좋죠. 대장입니다. 말 그대로 대장인데, 글쎄 한번 대장이 되면은 우리 증시는 꽤 강하게 꽤 오랫동안 가거든요. 한번 대장을 하게 되면은 국장 특성이에요. 꼴등일 때는 진짜 오랫동안 빠져요. 근데 한번 대장을 맡게 되면 순환매에 의해서 우리 국장이 한번 대장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그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국장은 대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 중에서 1등이 우리나라 코스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대장이었죠. 근데 지금도 대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이슈로
어떤 이슈로 얼마나 빠지는지가 중요하긴 할 텐데 여튼 미국이 빠지면 국장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는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에 한번 이제 이번에는 코스피 열봉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열봉. 자, 요건 이제 코스피 열봉입니다. 잘 보세요. 현재 얘는 로고 차트죠. 네, 로고 차트. 자, 로고 차트로 봤을 적에 제가 보는 코스피 상단 레벨은 제가 손을 몇 개 꺼놨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얘랑 최고점을 이으면 빨간색. 여기까지 열려있죠. 그죠? 예. 아니면 2010년도 고점과 이은 파란색. 그리고 실제로 여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부분에서 딱 빠집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추세선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선을 딱딱딱 그어보니까 어때요? 딱 맞아떨어지잖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고점이나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 여기가 나스닥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제 빠질지 모르지만 과거의 주요 고점과 차트를 이었을 때 그 부분이네? 그러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언제 빠질지 아무도 몰라.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근접했다라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은 국장이 현재 대장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본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를 고점을 한 거고. 그죠? 언제 갈지가 중요하겠죠. 천천히 시간을 끌면은 더 갈 수 있어요. 왜? 이 상승 채널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네. 천천히 갈수록 목표치는 높아집니다. 단, 그 전에 이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네. 원웨이로 가면 더 좋겠지만, 한 번에 조정 없이 가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수익 내기 훨씬 좋겠지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것은, 로그 차트고, 이번에 레귤러 차트, 일반 리니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리니어로 보게 되면 느낌이 다르죠. 확 달라지죠. 그죠, 여러분들? 자, 리니어로 볼게요. 보시면은, 마찬가지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고점. 이게 이제 2007년도 고점입니다. 딱 그어보게 되면 여기 고점 나오고 여기 고점 나오고 좀 더 정확한 느낌이죠. 약간 이 파란색을 보시면 진짜 정확한 거 같죠. 네, 얘랑 파란색을 보세요. 여기 고점과 그리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딱딱 다 맞아 떨어집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그러니까 그 무역 전쟁이 있기 전에 2017년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때 미국 증시 골디락스였었을 때 2017년도 당시 우리 증시도 좋았거든요. 그때 고점이랑도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다가 여기를 돌파했죠.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팬데믹 때 당시에 돌파하고 나서 날아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도 거기를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죠. 맞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는 리니어 차트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리니어 차트, 일반 차트인데, 일반 월봉 차트인데, 다시 고점 1989년도입니다. 이때 고점과 여기 빨간색 보세요. 2007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가 언제니 보자. 여기가 2007년도 맞습니다. 네, 그때도 골디락스였었죠, 그죠? 자, 얘랑 이었더니 그 이후에 고점 돌파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추세선이 이렇게 있을 때에 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있죠? 여기를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돌파했다가도 빠질 수 있어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선이 있을 적에 이게 지지선이 있는데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급락이 아니에요. 급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탈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있게 되면 여기 돌파했다가 급락하고 찍자마자 바로 빠지고 여기도 찍자마자 바로 빠졌어요. 이렇게 칼같이 찍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돌파했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게 돌파했죠. 언제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팬데믹 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히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야, 그래도 좀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살짝 생기는 건 사실이다. 자, 여기 저점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저점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맞아떨어지죠. 얘랑 이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랑 맞아떨어지고 얘랑 이탈했다 올라오고 팬데믹 때도 이탈했다 올라오죠.
그쵸 여러분들. 추세선은 이렇게 긋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리니어 차트다. 그래서 리니어 차트로 봤을 때 이 코스피의 이 목표치는 어디입니까? 녹색 차트가 되겠죠. 녹색 선. 여기. 이 녹색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잘 봐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을 이었더니 다음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를 이었더니 그 다음 고점 딱 찍고서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렇게 추세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 숏이다,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분석이 그냥 선만 띡띡띡 그으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안 하니까 문제죠. 안 하니까 모르는 거고. 저는 이런 걸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그어보고 저렇게도 그어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지금 이제 월요일 새벽이 됐는데 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너무 중요해서 지금 중요한 구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증시는 역사적 지금 채널 상단에 위치해 있고 너무너무나 위험해 보이지만 코스피는 어떻다? 이제 막 태동기에 있어요. 코스피는. 그래서 설사 미증시가 정말 빠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매수 기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유료님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코스피 전고점 돌파 나온다고 봅니다. 한다고 봐요. 알겠죠? 리니어 차트 상으로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로고 차트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많죠. 로고 차트로 보게 되면 목표치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더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뭐 그건 이제 지수 흐름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가더라도 정고점은 넘기지 싶다. 정고점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다. 다음으로는 우리 코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사실상 월봉상으로는 딱히 되게 뭐 뚜렷한 뭔가 채널이 없어요. 지금 월봉을 봤을 때 코스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단 하락 채널, 그죠? 요거 하나. 단기적으로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요거는 현재 로고 차트고요. 리니어 차트로 보더라도 똑같아요. 이거는 차이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리니어로 보더라도 큰 차이 없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번 7월 말까지 좀 남았는데 지금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대략 한 845포인트? 그죠? 여기 이제 리니어 차트로 봤을 때 845포인트고요. 로그로 보더라도 차이 없을 거야 아마. 그죠? 로그로 보면 좀 더 있네요. 로그로 봤을 적에는 856포인트 나오네요. 여러분들. 아니다. 859포인트. 로그로 보게 되면 859포인트 정도 나오고요. 자, 여기입니다. 이번 달에 간다는 가정하에 다음 달에 가면은 목표치가 낮아지겠죠. 그죠? 다음 달에 가면은 목표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번 달에 간다는 전제하에 보면은 854포인트 언저리. 요거는 로고 차트고 레귤러로 보게 되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레귤러로는 847포인트 쯤 되겠네요. 레귤러로 보면은 이쯤 됩니다. 이쯤. 왜 안 돼? 레귤러로 보게 되면 대략 이 정도입니다. 840에서 850 정도 보면 되겠네요. 이번 달 기준으로는. 코스닥이 여기서 이거를 뚫고서 한 번에 원웨이로 올라가 줄지 아니면은 갔다가 마침 딱 여기 도달했는데 그때부터 미증시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꺾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다?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 신고가 보는데 단기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온 것은 사실이다.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설명이 안 되죠. 기술적으로 너무 부담한 것도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언제 빠질지는 신만 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죠?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국장도 마찬가지고 눈치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매수를 하더라도 추세가 좋거나 좀 이렇게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이 추세 상단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줄이자. 일단 줄이자.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미증시가 갑자기 빠질지 코스닥이 먼저 빠질지 모르잖아. 이때까지는 지금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형성됐었던 고점을 다 이어봤을 때 정말 정확하게도 자로 잰 듯이 다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말이죠. 이번에도 급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돌파할 수 있겠지. 근데 한 번에 돌파할지 한번 밀렸다가 돌파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쯤에서는 한번 줄이는 게 맞다.
그죠? 네. 이쯤에서 한번 줄여주는 게 예의다. 예의상 한번 줄여주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부터 해서 국내 증시까지 분석을 맞춰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그죠? 네. 국장 관심주도 공개를 하고 급등주 매매 기법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일단은 잠시만요. 시황은 일단 여기 벌써 55분이 됐군요. 녹화한 지.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황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